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 비뇨의학과의 홍준혁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대한비뇨의학회 회장을 맡고 있고 예전에 전립선학회 회장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전립선 질환, 그 중에서도 비대증과 전립선 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립선은 남자에게만 있는 기관으로서 방광 밑에 이렇게 밤톨보다 조금 큰 크기로 요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이 내려오는 길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 소변을 잘 못 보는 일도 생길 수 있고, 또 젊은 사람에게서는 전립선에서 정액을 만들어서 그 뒤에 정낭에 보관했다가 사정할 때 나오게 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남자의 방광하고 요도고, 오른쪽은 여자의 방광과 요도입니다. 남자는 이 전립선, 그 아래 그 관략근과 함께 소변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이 커지면 소변이 오히려 잘 안 나오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요도가 남자보다 짧고 또 전립선이 없으시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이 요도 관략근이 힘이 약해지면 오히려 소변이 새는 요실금 현상이 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립선에 생길 수 있는 병 중에 가장 흔한 비대증과 또 최근에 많이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전립선 암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그 외에도 전립선에 염증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이 노화에 따라 커지면서 요도를 누르면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을 한번 갔다 왔는데도 또 가게 되고, 또 두 번째 그림처럼 소변이 마려워서 급하게 되니까 앉아 있다가 바로 또 화장실을 자꾸 가야 되고, 또 밤에도 한 번 이상 두 번, 세 번, 네 번 일어나는 야간뇨도 있게 되고, 또 다섯 번째 그림처럼 소변을 보실 때 힘을 많이 줘야만 나오는 요속의 저하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소변 보는 시간도 역시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을 이제 크게 두 종류로 나눠서 좁아지면서 나타나는 증상, 이걸 이제 폐색 증상 또는 막힘 증상, 뭐 배뇨 증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줌 세기가 가늘어지고요, 요속의 저하, 그 다음에 배뇨 시작할 때 힘이 드는, 조금 뜸을 들여야 나오게 되는 요주저 현상, 또 소변이 잘 나오다가 중간에 툭 끊어지고 힘주면 또 나오고 하는 간헐요, 또 소변을 다 보셨다고 생각했는데 끝에 가서 방울방울 떨어지고 시원하게 뚝 끝나지 않는 증상, 또 소변을 보신 뒤에 남아있는 느낌, 대변의 경우는 그걸 잔변감이라고 그러는데 소변은 잔뇨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이 자주 마렵게 되는 증상, 이게 이제 두 번째 분류가 되겠는데요. 방광 자극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저장 증상이라고도 하는데, 예전보다 소변을 좀 더 자주 보게 되고, 밤에도 자꾸 깨게 되고, 또 급하면 참기 어려워서 또 심한 경우에는 실수를 하실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급박성 요실금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이제 남자 환자분들이 낮이나 또는 밤에 소변을 자주 보신다 하고 오시게 되면 제가 먼저 그 배뇨 일지를 기록시키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주 보시는 거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한 번 볼 때 뭐 3, 400씩 여러 번 보시는 거는 사실 방광의 문제가 아니고 소변량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을 많이 드시거나 당뇨가 있거나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르고, 또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한 번에 조금씩 뭐 100 또는 50씩 100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방광이 예민해지고 또 전립선 비대가 생겨서 오는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오시게 되면 하는 검사 중에 하나가 이 소변 속도를 재는 요속 검사, 또 잔뇨 검사가 되겠습니다. 요속 검사는 이제 큰 변기 같은 데다가 소변을 보시면 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분은 굉장히 잘 보신 겁니다. 세게 시원하게 이렇게 쑥 보셨는데, 문제는 남아있는 걸 초음파로 재보니까 133이 남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280 정도 보시고
반 정도에 해당되는 133이 남았기 때문에 잔뇨가 좀 있으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분의 경우에는 소변을 좀 가늘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요속 검사를 했더니 최고 속도가 10.9, 보통 15 이하면 가늘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늘게 보시고 길게 보시게 됩니다. 반면에 이분은 이제 잔뇨가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그 증상과 이런 검사 결과들에 따라서 또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검사는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전립선이 항문 앞쪽에 있기 때문에 항문으로 초음파를 집어넣어서 직장에서 전립선을 측정하는 경직장 초음파 검사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왼쪽 같이 항문을 통해서 집어넣고 오른쪽처럼 초음파를 보시면 전립선이 큰지 또는 전립선에 암 같은 의심되는 소견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도 잘 못 보시고 전립선도 크다 그러면 이제 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치료에는 먼저 저희가 이제 약물 치료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 약물 치료는 이제 크게 세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변기를 열어주는 약, 그게 이제 알파 차단제 종류라고 그러는데 전립선을 좀 느슨하게 해줘서 소변이 잘 나오게 하는 약들이고요. 그 다음과 같은 제품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품명이라고 부르고 또 국산에서도 많은 약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품명은 좀 다르지만 성분명은 이와 비슷한 종류의 약들을 자기 증상에 맞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5알파 환원 요소 억제제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전립선을 좀 작아지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크게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작아지게 해주는 역할을 하려니까 약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걸 오래 쓰게 되면 약간 성기능이 떨어지는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종류는 방광이 그래도 예민한 증상이 계속 있으실 때는 방광을 좀 둔하게 만드는 빈뇨 치료제가 있게 됩니다. 근데 빈뇨 치료제를 좀 처음부터 너무 세게 쓰게 되면 소변이 오히려 안 나오는, 방광이 둔하게 되기 때문에 소변이 안 나오는 증상이 있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에 맞게 약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물 치료를 상당 기간 했는데도 증상이 점점 진행이 되고 효과가 적게 되면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하게 됩니다. 수술 치료는 가장 먼저 발달한 것이 내시경으로 보면서 불도저로 파내듯이 깎아내는, 지금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경요도 전립선 절제 수술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TURP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이 돼서 거의 10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깎아서 길을 열어주는, 길을 뚫어주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개복해서 전립선의 일부를 잘라내고 다시 꼬매주는 개복 수술도 해왔고, 최근에는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로봇으로 또 전립선을 떼어내는 수술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레이저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커져 있는 전립선 안쪽에 길을 누르고 있는 전립선을 절제하거나 태워버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는 이제 전립선 결찰 수술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실을 I자 모양으로 된 실을 걸어서 전립선을 이렇게 좀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결찰 수술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결찰 수술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최근에 새로운 장비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뭐 레줌이나 아쿠아블레이션 같은 것들이 나와서 결국은 전립선을 다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암 때는 다 떼어야 되지만 비대증은 다 떼지는 않고 길을 열어주는, 길을 뚫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TURP, 내시경으로 전립선을 깎아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불도저로 파내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파내주니까 전립선이 클 경우에는 뭐 2시간도 걸릴 수 있고 3시간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깎아주는 걸 하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레이저로 이렇게 사과 껍질만 남겨놓고 안에 사과를 뚝 떼내듯이 레이저로 이렇게 뚝 떼내는 방법. 이게 이제 홀랩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왼쪽과 같이 레이저로 이렇게 태우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보면 A, B, C, D의 순서대로 전립선 태워서 길을 열어주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최근에 관심이 많이 있는 이제 결찰 수술은 I자 모양의 실을 누르면서 걸어주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실이 딱 걸리게 되는데 작을 때는 2개, 양쪽에 하나씩, 또 클 때는
뭐 4개 이상 걸어줄 때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찰 수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전립선 암입니다. 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립선 암은 뭐 이상하게도 이제 뭐 나라의 지도자들께서도 많이 걸리시고 해서 뭐 황제암이란 말도 있었고 아버지암 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이제 60대 이상에서 생기는 거지만 최근에는 뭐 40대에도 간혹 발견되고 있어서 요즘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통적으로 전립선암은 세계적인 통계를 볼 때도 유럽이나 이런 백인들 또는 흑인들이 훨씬 동양인보다 많고 그래왔습니다. 이게 뭐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인종적인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건강진단에서 전립선암이 초기암이 많이 발견되다 보니까 외국 못지않게 많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매년 이 암 통계를 1월 달에 발표를 하는데 보면 전립선암이 빈도순으로는 가장 남자한테 1등입니다. 몇 년째 1등을 차지하고 있고 사망률로는 이제 물론 폐암이 조금 더 진행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폐암의 뒤를 이어서 2등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암이 되겠고 우리나라도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발생률과 유병률 환자의 숫자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작년에 발표한 걸 보면은 전립선암이 폐암, 위암과 거의 비슷비슷한 숫자로 3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구 노령화나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조만간 전립선암이 1등이 될 날도 멀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립선을 이제 잘라서 보시면 정상에서는 이제 소변을 지나가는 길을 조용히 이렇게 얌전히 둘러싸고 있는데 비대증은 이 가운데가 이제 주로 비대가 되기 때문에 소변길을 누르게 되고요. 암은 이제 7, 80%가 바깥쪽에 말초대라고 하는데 바깥쪽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밖으로 뒤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 발견되는 암들은 대부분 초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커지기 전에 발견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옆에서 보게 되면 방광에서 소변이 나가는 요도를 이렇게 전립선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 가운데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행대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커지면 기를 누르니까 소변이 잘 안 나오게 되는 그런 증상이 있고요. 말초대, 전립선암이나 염증이 주로 생기게 되는 이 바깥쪽은 이 소변길하고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암이 많이 진행되지 않으면 초기 때는 특히 초기 때는 증상이 대부분 소변 부는데 증상이 없게 됩니다. 전립선암은 대부분 이제 50세 이후에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검사를 꼭 하시라고 이제 권하고 있고요. 나이가 들에 따라 비대증도 증가하지만 전립선암도 늘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내년이면 뭐 노령 인구가 뭐 25%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서 최근에 그 전립선암의 빈도도 늘고 있고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진단은 뭐 증상으로는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저의 외래로 오셔가지고 흔히 하시는 말씀이 뭐 아프거나 증상이 전혀 없었는데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특히 증상이 대부분 없고 혹시 소변이 잘 안 나오는 증상이 있더라도 그것은 같이 있는 비대증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 수지 검사라고 해서 항문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볼 수도 있는데 이거 역시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좀 커지기 전에는 사실 암이 잘 만져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만질 수도 있다. 또 초음파로도 전립선 비대도 볼 수 있지만 암 소견도 의심되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피검사, PSA라는 피검사입니다. 그래서 직장 수지 검사는 손가락으로 이제 항문으로 집어넣어서 혹시 전립선은 좀 크지 않은지 뭐 만져지는 이상 소견은 없는지 하게 됩니다. PSA 피검사는 많은 건강진단에서 남자에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SA가 3 이상이면 뭐 15에서 20% 정도, 4 이상이면 25에서 30%, 또 10을 넘어가면 거의 반반 정도의 암의 확률이 있기 때문에 PSA 피검사가 높을수록 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PSA가 막 1000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개 암이 거의 있고 있더라도 아주 조금 진행이 많이 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검사를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고요. 3에서 4 사이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물론 3 밑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많은 진료 지침이나 이런 데서 3 넘어가면 조직 검사를 하자. 그렇지만 이제 가족력이 있거나 또 고위험군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뭐 3 이하, 뭐 2.5나 이 정도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기 발견이 뭐 다른 암도 다 중요하시겠습니다만은 특히 전립선암에서 중요한 거는 전신에 전이가 있는 사기라고 하더라도 다른 암들은 사기면은 좀 사실 기대 여명이 길지 않은데 전립선암은 사기인 경우에도 호르몬 치료나 여러 가지 치료 방법으로 완치율이 다른 암에 비해서 훨씬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찍 발견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조기 발견을 위해서 대부분의 건강진단에서도 PSA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PSA 피검사는 3 넘어가면 조직검사 해야지 하는 그 전립선암을 찾게 되는 단서도 되지만, 또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수술하게 되면 전립선 띄었으니까 PSA가 0이 되어야 됩니다. 방사선을 하면 또 0 가까이 떨어져야 되고요. 근데 0으로 떨어지지 않거나 또는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이건 암이 혹시 재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암에는 이제 이런 피검사보다는 CT나 이런 영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전립선암은 PSA를 계속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PSA가 높은 분들이 오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항문으로 초음파를 집어넣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물론 조금은 따끔따끔하게 아픕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조직 검사로 확인을 해야만 이제 암이라는 확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2곳 이상을 이제 바늘로 찌르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암이 나오면 이제 그 다음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MRI를, 암이 진단이 되면 MRI를 찍지만 최근에는 암이 의심되면 MRI를 먼저 찍기도 합니다. 먼저 찍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거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환자에서 보시는 것처럼 MRI를 찍으면 요 까만 부분이 화살표 해놓은 것처럼, 또 이쪽 사진에서는 하얀 부분, 이런 식으로 보이면 여기에 암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이 암이 요 전립선을 싸고 있는 껍데기를 뚫고 나갔으면 3기가 의심되는데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MRI가 좋은 점은 이렇게 앞쪽에 있는 이 뒷부분이 직장인데, 여기서 바늘이 나가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앞부분에 이런 식으로 암이 있을 경우에는 바늘로 잘 안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RI를 먼저 찍게 되면 여기가 암이 의심되는구나 하고 좀 더 자세하게 조직 검사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MRI하고 초음파를 결합해서 MRI에서 의심되는 데를 딱 그려주면 초음파가 이제 고기를 딱 정확하게 찌를 수 있게 하는 장비들도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직 검사가 진단이 되어서 전립선 암입니다 이렇게 나온 경우에는, 물론 암도 뭐 순한 게 있고 좀 센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어쨌든 암이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몇 기냐 하는 병기 검사를 해야죠. 전립선의 경우에는 이제 CT는 골반 안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CT가 전립선을 잘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전립선을 보기 위해서는 MRI가 제일 중요하고, 그 외에 이제 그 주변을 보기 위해서 복부 CT를 찍기도 하고, 또 전립선하면 특히 잘 가는 곳이 뼈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 사진도 찍고, 저희가 병원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PSMA 펫이라고 전립선에만 특이한 펫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요즘 이것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게 되면 앞에서 그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방광, 전립선, 요도 이런 구조물들이 쫙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암이 뚫고 나가지는 않았는지, 임파선에 간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MRI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전립선암은 저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커지면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요. 아주 많이 커져서, 암이 커져서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혈뇨나 또는 정액에 피가 나오는 혈정액증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즉 혈뇨가 나온다고 해서 전립선암이거나 뭐 혈정액증이 있다고 해서 전립선암이 있는 경우는 흔치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꼭 암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한번 가까운 비뇨의학과 선생님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립선암도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암이 비슷합니다만 1기, 2기는 이제 그 장기 안에 뭐 조그맣고 크고, 3기는 조금 더 뚫고 나가고, 4기는 멀리 전이 간 그런 경우를 말하게 되는데요. 전립선암도 1기에는 저렇게 작게 있어서 조직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고요. 2기는 이제 조금 더 커서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이제 3기의 경우에는 저렇게 전립선을 싸고 있는 껍데기를 뚫고 나갔거나 아까 보여드린 정낭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수술하게 되면 정낭을 항상 띱니다. 그래서 정낭에 갔다 그러면 3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재발할 확률이 1기보다 2기보다 좀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4기는 이제 전이가 가는 경우인데, 전립선암의 경우는 이제 90% 정도가 뼈로 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뭐 간이나 폐로 가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뼈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골 주사 사진을 찍게 되면 이렇게 까만 점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 환자분은 갈비뼈하고 이 골반뼈에 까만 점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뼈로 전이가 간 4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전립선암이 전이 되지 않고 뭐 그 안에만 있는 국소 전립선암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과 방사선을 우선 하게 됩니다. 특히 수술은 최근에는 이제 로봇으로 제거를 해주는 로봇 전립선 적출술을 많이 합니다. 전립선이 이 골반 안쪽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또 전립선을 떼어내고 위아래를 꼬매줘야 되기 때문에 개복 수술보다는 로봇 수술이 이제 장점이 많아서 대부분의 병원들이 로봇 수술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방사선 치료도 많이 시행하고 있고요. 또 남성 호르몬 억제 치료는 이런 수술이나 방사선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적극적 감시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적극적 감시라고 하는 것은 전립선암이 아주 순한 게 여러 군데 찔렀는데 하나 나왔다. 그러면 아주 초기면 좀 그냥 관찰하다가 커지면 치료하면 안 되느냐 하는 개념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순한 글리슨 6점이라고 하는데, 제일 순한 전립선암이 여러 개 찔렀는데 하나나 뭐 2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초기일 가능성이 높구나. 그러면 피 검사도 보고 조직 검사도 1년 뒤에 한번 해보고 MRI도 또 한번 해보고 해서 암이 커지면 치료하는 거고, 다행히 커지지 않으면 3년, 4년 치료를 좀 미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립선 암도 역시 치료를 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요실금이나 성기능 같은. 근데 만약에 60대 오신 분이 70세 가서 그런 수술이나 방사선을 하게 됐다. 그럼 그때는 또 그런 중요성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전립선 수술은 전이가 없는 국소전립선암에 주로 사용하게 되고요. 전이가 없더라도 좀 밖으로 튀어나가 있는 3기암의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더라도 재발할 확률은 조금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한다는 면에서 3기의 경우에도 뭐 수술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이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이제 수술은 대부분의 경우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립선과 정낭 등을 이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오른쪽 왼쪽에서 본 그림인데요. 방광 밑에 전립선이 있고 그 밑에 관략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을 떼어내고 그 위아래를 다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노란 것이 신경입니다. 발기로 가는 신경. 그래서 전립선을 떼어내게 되면 이 발기 음경 쪽으로 가는 이 발기신경들이 상당 부분 같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는 발기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단면으로 본 것입니다. 전립선을 싸고 있는 발기 신경들입니다. 그래서 수술 시에 같이 대부분이 좀 제거를 된다. 그래서 이제 수술로 하면 이제 요즘 이런 로봇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조종관에 이렇게 앉아 있고, 환자는 저 오른쪽에 그 간호사분이 만지는 것처럼 저런 장비 위에 누워가지고 수술을 받게 되고 이쪽에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로봇 수술의 장점은 이제 의사가 이제 수술대가 떨어진 곳에 앉아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때 이제 들여다보면 훨씬 이제 실제 시야보다 10배 이상 확대된 시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운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로봇이 혼자 알아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조종을 하는 겁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략근 위에 전립선이 있기 때문에 떼어내면 소변을 막는 힘이 반 이하로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침을 한다든지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조금
적게 되는 요실금증, 또 성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또 정액을 만들어서 보관하는 정낭까지 다 띄어버리니까 정액이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도 전립선 안에다가 이제 방사선을 외부에서 이렇게 쏘게 해주는데 보통 하는 일반 방사선은 대개 한 30번 내외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한 7주 정도를 매일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도 전신 마취를 하지 않는 장점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사이버 나이프나 뭐 중립자 같이 이렇게 횟수를 줄여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호르몬 억제제는 전립선암이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자라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을 떨어뜨려주면 전립선암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이가 있을 경우에 다른 암은 항암제를 써야 되는데 전립선암은 남성 호르몬 억제 주사나 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국소암이라고 하더라도 1기, 2기, 3기라고 하더라도 다른 치료를 받을 만한 상태가 좀 어려우신 나이가 너무 많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또 호르몬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수술이나 방사선을 했는데 재발을 했다 이런 경우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최근에 이제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또 전립선 질환에 대한 소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신문이나 뭐 이런 지상에서 전립선 비대증, 암 이런 데 관심도 늘고 있고 빈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사 또는 치료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혈액 검사, PSA를 안 해보신 분들은 가까운 곳에 가셔가지고 피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